들어갈게요. 저번에 시간에 보셨던 심청전처럼 얘도 판소리계 소설이기 때문에 이제 설화를 바탕으로 판소리가 만들어지고 그 판소리가 이제 소설의 형식으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옹고집전 같은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시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전반적인 얘기는 심성이 고약한 옹고집, 그러니까 옹고집이 이런저런 악행을 저지른단 말이죠. 이 악행으로 인한 문제의 발생이 가짜 옹고집이 나타난 것이죠. 이 상황에서 쫓겨났다가 개가천선,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착한 사람이 되어서 가짜 옹고집이 사라지고 진짜 옹고집이 이제 자신의 자리를 다시 되찾았다라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얘는 이제 근원설화가 있어요. 근원설화가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장자모설화라는 게 있어요. 이 못이라는 건 연못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도 이제 동일한 옹고집전에서 나오는 이런 승려를 구박해서 벌을 받는다라는 동일한 구성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겠지만 쥐둔갑설화.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진가쟁주, 진짜와 가짜가 쟁주, 서로 싸우는 이런 모티프, 화소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러한 설화들이 판소리로 됐다가 이게 최종적으로 판소리계 소설로 정착되는 것이 옹고집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이야기가 결국 소설로 정착이 된 것이고요. 얘도 인기가 많아서 이본이 다양한 결말들의 이본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아래 이제 스토리 보시면 알겠지만 거지나 승려가 오면 때려서 내쫓았고요. 가짜 이제 그 허수아비에다 부적을 붙여서 가짜 옹고집이 나오면서 이제 엄청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당연히 가짜 옹고집이 처음에 승리해야 이야기가 구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짜 옹고집이 이제 진짜 옹고집을 행세하면서 살고, 진짜 옹고집은 떠돌다가 도사를 만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죠. 그래서 개가천선하면서 도승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제 진짜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 부분 나오죠. 이렇게 불도를 공경하고 어머니께 효도하고 이런 착한 삶으로 바뀌어서 산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11쪽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송사 얘기가 나오고요. 송사라는 것은 재판입니다. 그래서 재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건데 이 장면 자체가 재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장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소설은 그 당시의 사회상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조선 후기에서 이제 화폐 경제의 발달, 신분제가 동요하는 이런 사회였단 말이죠. 조선 후기가 이제 저희가 많이 봤으니까요. 소설을 통해서. 그래서 새롭게 부를 축적한 이런 신흥부호 계층에 대한 모습이 반영되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흥부호 계층 중에서 옹고지처럼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악랄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한 사람들이 이 옹고집전에 형상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옹고집이 주인공이고 이 사람 자체가 매우 인색하고 심성이 고약한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보니 이런 신흥부호 계층에 대한 비판의식이 이 인물을 통해서 묘사가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흥부전의 놀부하고도 맞닿아 있는 개념이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보시면은 아까 저희가 근원설화 말씀드리면서 진과 쟁주, 진짜랑 가짜가 주인 자리를 다투는 이런 설화가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부도덕한 잘못된 옹고집이 벌을 받고 잘못을 뉘우친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윤리적 주제를 전달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개가천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과응보라든가 이런 주제의식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212쪽에 보시면 서사 구조가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옹고집전은 그렇게 어려운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토끼전인데 얘도 이제 설화, 판소리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진 판소리계 소설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일단 정리를 해서 드리면 이렇게 돼요. 구토설화라고 해서 다른 말로 이제 구토지설이란 말도 있고요. 이 설화로 출발을 해서 수군과 또는 토끼와 그 별주부 노래에서 토별가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판소리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보시는 토끼전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별주부 입장에서 토끼전, 별주부전이 있고요. 요게 이제 저희가 보시는 판소리계 소설, 고전 소설에 들어가는 거고요. 요게 나중에 토의 간이라고 해서 1900년대 초반에 신소설까지 만들어졌다라는 흐름을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토끼전 같은 경우는 결국 약간 지혜의 대결이다. 서로 얼마나 지혜와 재치 이런 걸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제 이야기가 주되게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갈등은 여러분들 토끼랑 이제 자라랑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용궁을 가죠. 물론 이제 토끼랑 자라랑 이제 자라가 토끼를 데려가기 위해서 여기 스토리는 잘 안 나오는데 이제 이것도 다양한 이분들이 많은데 중간에 이제 너구리나 이런 애들이 이제 그 토끼에게 너 정신 차려라, 용궁 가지 말아라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이렇게 만류하는 인물들이 중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물들은 작가의식을 대변하는 애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용궁에 가잖아요. 이건 육지 이야기고 얘가 이제 다시 용궁을 간단 말이에요. 이제 용궁을 가서는 어때요? 대표적으로 토끼랑 용왕이랑 갈등을 하죠. 용왕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옆에 자라라든가 다른 신하들과 이제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갈등을 일으키다가 이때는 자라가 재치를 발휘해서 토끼가 속아서 이제 용궁으로 가게 되는 거고, 용궁 안에서는 토끼가 지혜를 발휘해서 나 간을 사실 놔두고 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다시금 육지로 가게끔 만드는 거죠. 얘가 이제 지혜를 버려서 육지에 이제 풀려나서 얘가 토끼가 다시 독수리에게 잡아먹힐 뻔했으나 내가 용궁에 갔다 와서 여러 가지 온갖 보물이 나오는 이런 주머니가 있다. 그걸 너한테 주겠다 해서 토끼가 다시 한번 지혜를 발휘해서 이제 그 독수리의 이런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이런 전체적인 스토리를 일단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토끼라는 애는 결국엔 여러분들 보시면 기지라든가 재치라는 점도 있지만 헛된 욕심, 허영심 이런 애도 가지고 있는 애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좀 긍정적인 면인데 부정적인 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인물 유형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자라는 저희가 많이 봤겠지만 긍정적인 점은 왕에게 충성하는 이런 충성심이 있는 충정 있는 신하나 이게 결국엔 뭐냐면 자신이 잘 되고자 하는 이런 공명심, 자신이 출세하고자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충분히 희생시킬 수 있는 이런 이기적인 면모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이 정도 체크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판소리계 소설도 마찬가지지만 이 작품은 특히나 고사, 옛날 이야기의 활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사 활용이 많고 한자어가 많으면 현학적이다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같이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14쪽 보시면 이제 토끼전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해학성의 측면을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것은. 그래서 해학성에 대해서 설명이 잘 나와 있다. 이런 것들 이제 장면들이 나타나 있잖아요. 토끼와 자라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 토끼가 이런 위기에서 탈출하는 장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용왕이 잔치를 열어서 얘기하면서 웃음을 참으면서도 천연덕스럽게 뭐 응대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장면들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끼전은 당연히 우화소설이잖아요. 그래서 이 우화소설이 가지고 있는 점은 뭐냐? 인간 세상의 이런 부조리라든가 문제점을 우회적,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최적화된 장르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두 가지 주제라는 거죠. 지배층의 일단 과도한 탐욕, 밑에 피지배계층을 희생시키더라도 자신이 뭔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자신의 토끼 입장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 지나친 욕심을 경계하자. 이런 두 가지의 주제가 같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우화소설이니까요. 얘네들이 각각 의미하는 상징하는 바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당연히 여기서의 토끼의 간이라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의 지배층의 수탈, 이런 서민계층의 애환을 상징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거고, 용왕은 당연히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통치자를 상징할 수밖에 없으면서, 또 자라는 충성스럽긴 하나 너무 우직한 임금의 명령만을 따르는, 여기 여러 면을 볼 줄 모르는 이런 우직하기만 한 이런 한계적인 모습도 같이 보여주는 애가 자라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토끼전이나 이런 작품들이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지배계층을 야유, 비방하면서 현실적인 욕구적인 이런 불만들을 작품을 통해서 대리만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215쪽에 보시면은 주인공 토끼가 계속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엔 뭐냐면 항상 고난과 시련의 연속의 그 삶에 처해 있었던 이런 봉건제도에 있어서 수탈, 지배계층의 빼앗으려고 하는 거, 그런 것을 자꾸 뺏길 수밖에 없는 피지배층에 있는 이런 사람들의 처지, 이런 것들이 나타난 소설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기시면 장기전 들어갈 건데요. 이 장기전은 지금 여기 스토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옆에 217쪽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화소설이에요. 우화소설인데, 일단은 이제까지 장기전이 많이 다루어졌던 것은 장기와 까투리의 갈등. 그래서 콩을 먹지 말아라, 뭐 꿈 얘기하면서 콩을 먹지 말아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장기가 아내인 까투리의 말을 듣지 않고 콩을 먹죠. 그거 죽어요. 죽는데 죽으면서 끝까지 뭐라고 하냐면 수절할 것을 요구해서 가부장적이고 뭔가 봉건적 제도의 전형적인 인물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콩 먹지 마라 했는데 아유 괜찮다 이러면서 약간 신중하지 못하는 이런 장면도 보이고요. 남동여비 즉 남성 우월의식이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막 먹지 말아라고 까투리가 얘기하니까 어디서 이렇게 여자가 자꾸 얘기하냐 막 이러면서 이런 이제 약간 비판과 풍자의 대상으로서만 장기가 나오고, 까투리는 상대적으로 신중하고 지혜로운 인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뭔가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애가 지금 말하는 장기가 몇 번째 남편이냐면 네 번째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여러 명의 남편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 번 개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 번의 개가를 하는 여성이라는 것 자체가 진보적 여성의식을 보여준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러 명이 이제 그 장례식을 해요. 장례식을 하면서 조문하러 와가지고 여러 명이 구애를 하는데 다 거절하고, 그래 너랑 나랑 같은 동류잖아 이러면서 이제 장기랑 결혼하는 내용으로 끝나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많이 이제 포인트가 돼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왔다면 최근에는 지금 다른 부분에 이 작품에 오히려 이렇게 주목되지 않았던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리하기에는 좀 빈칸이 216쪽에 있는 것 같아서 216쪽으로 지금 다시 올라왔고요. 좀 정리를 드릴게요. 일단 여기서는 여러분들 장기가 몰락한 양반으로 나와요. 몰락한 양반의 삶을 잘 보여주는 거죠. 왜냐면 여기 밑에 스토리 보시면 알겠지만 추운 겨울이에요. 그래서 근데 보세요. 먹이가 될 콩을 찾아 나설 만큼 얘는 이미 가난하고 굶주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는 몰락한 양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생계 문제.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생계 문제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몰락한 양반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서대주라는 애가 나와요. 서대주는 뭐냐면 여러분들 큰 쥐예요. 큰 쥐. 근데 얘는 어떤 애냐면 그 당시에 옹거집전에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신흥 부자 계층이에요. 신흥 부자 계층이 있는 서대주라는 애가 나와요. 그래서 이 장기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 서대주에게 곡식을 꾸러 가요. 곡식을 빌리러 갑니다. 빌리러 가는 장면이 이 장기전 안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 계속 생각해요. 얘한테 어떻게 하면 이제 곡식을 빌릴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곡식을 빌려가면서 그 집 문 앞에 가서 에헴 막 기침하고 약간 그 허생전 아니 그 뭐죠? 박인로의 왜 누앙사에서 그 곡식 그 농기구를 빌리러 가기 전에 그런 장면들이 잘 보여요. 에헤 기침하면서 이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서대주 환심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서동지 대기시오 이러면서 벼슬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칭 자체도 굉장히 이제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서대주가 좋아하죠. 나를 이렇게 대접해서 보여주다니 좋아하면서 장기를 잘 맛있게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기가 얘기해요. 나 곡식 좀 빌려줘. 장기가 곡식 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서대주가 오케이 하죠. 서대주가 흔쾌히 수락합니다. 우리 사이에 빌려줄 수 있지 하면서 흔쾌히 수락해요. 자, 이런 이제 곡식을 한번 빌리는 일화가 있어요. 이거를 보고 나서 딱불이라는 애가 얘기를 합니다. 자, 딱불이도 여러분들 몰락 양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이 있고 나서 딱불이가 장기한테 뭐라고 합니다. 야, 너는 이렇게 비굴하게 행동하면 되겠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비굴하게 행동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나는 너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어. 나 가서 당당하게 야 도둑놈아 나 곡식 내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야 하면서 가는 거죠. 이제 딱부리가 가서 이제 다른 쥐들한테 얻어맞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이런 지문들이 이미 학년평가에 출제가 한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면 몰락 양반과 이런 신흥 부자 계층 사이의 갈등도 있었고 갈등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몰락 양반과 몰락 양반 사이의 갈등도 드러나는 부분이 장기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당연히 저희가 고전소설을 배우시면서 전반적인 스토리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의 주된 이야기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장기, 서대주, 딱부리는 곁다리 이야기라서 여기서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지만 이제 이런 새로운 부분들, 지문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제 작품들을 공부를 하시면서 익숙해지시잖아요. 인물의 표현 방식이라든가 서사 구조라든가 이런 게 익숙해지시면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잘하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는 이야기가 나와도 좀 더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이런 힘을 저희가 기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18쪽 보시면 우화소설에 대한 게 다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화소설, 간접적으로 동물을 인격화, 의인화시켜서 만든 우화소설은 결국에는 인간 사회의 얘기를 돌려서 하기 위해서 쓴 하나의 형식적인 표현의, 문학적 표현의 양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뒤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조선 후기에 던지는 물음표에서 영웅소설의 줄거리라든가 여러분들 220쪽에 무슨 호부허영, 임진왜란, 중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 막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건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왜 맞냐라는 것들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면 중국을 배경으로 했을 때 사실은 우리나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중국을 배경으로 하면은 비판이 좀 우리 조선 사회에 대한 비판이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 그리고 사대부들 자체가 워낙 중국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소설이라는 장르가 중국을 배경으로 했을 때 더 인기가 있을 수 있었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면들이 나와 있잖아요. 당대 현실에 대한 얘기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 중국을 배경으로 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동지전 들어갈게요. 이 서동지가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서대주예요. 쥐고요, 쥐. 장기전에서는 얘가 뭐 엄청 나쁘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뭐 착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좀 애매모호한 약간 캐릭터였다면 여기서는 서동지전에서의 이 서대주 쥐는 나름 선인으로 나옵니다. 자, 그럼 어떤 이야기냐면요. 말씀을 드리면 자, 서대주가 살았어요. 근데 그 서대주는 뭐 창고의 양식을 없애버리는 공을 세웠대.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막 갉아먹고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보시면 약간 그 가전체로서 뭔가 그 어떤 사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가계도가 나오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어찌됐든 이제 그 서대주라는 애가 얘는 이미 부자예요. 여기서 이제 뭐 말하자면 얘는 이제 신흥부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자인데 이제 다람쥐는 뭐냐면 나태해요. 그러니까 게을러요. 가나고 게으르고 생활이 어렵던 다람쥐가 서대주의 잔치 소식을 듣고 본인이 초대도 안 받는데 가서 이제 잔치 가서 잘 얻어먹고 도움을 청해요. 식량 좀 주세요. 저희 너무 굶어 죽고 있어요. 그래서 서대주가 그를 동정해서 양식을 줘요. 근데 다시 겨울이 된 거예요. 양식이 떨어지니까 다람쥐가 또 식량을 얻으러 가요. 근데 중간에 아내 다람쥐가 만류해요. 야, 우리가 염치가 있지. 또 가지러 가냐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얻으러 가요. 어찌됐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도움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수락하죠. 두 번째 도움을 요청을 했을 때는 서대주도 우리도 좀 어렵다 그러면서 다람쥐의 청을 거절해요. 두 번째는 이 도움에 대해서 거절해요. 그럼 한 번 도와줬으니까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람쥐가 화를 내면서 백호상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판결자에게 거짓으로 재판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 다람쥐 입장에서는 이건 진짜 아닌 거죠. 그래서 남편을 막 말려요. 그랬더니 다람쥐가 어디 여자가 남편이 얘기를 하는데 막 나서냐고 막 모욕을 하니까 화를 내면서 집을 나갑니다. 가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내가 남편에게 막 그 반대 의견을 내세우는 것도 그렇지만 그러고 나서 가출한다? 이 정도면 굉장히 그 당시엔 신선한 이야기였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여성의식이 성장했다 이런 부분을 씁니다.
또 하나, 그만큼 이 다람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장기전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이 보이는데요. 그만큼 뭔가 가부장적이고 이런 봉건적 사회를 비판하기 위한 측면도 보인다라는 것도 같이 엿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람쥐가 백호상군에게 이제 송사를 올리고요. 이제 백호상군이 양쪽에 다 말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호상군이 여기서는 지금 이 스토리에서는 여러분들 잘 안 나오는데 오솔이랑 너구리가 이제 하극 관리예요. 그래서 얘네들 시켜가지고 서대주 데리고 오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극 관리들이 이제 서대주를 데려가는데 지금 여기서 또 이야기가 좀 잘 나오는데 이제 오소리 너구리가 얘 돈 많다라는데 뭐 얘가 평소에 좀 거만했었던 것 같아 이러면서 얘를 혼내주자 이러면서 막 가요. 그랬다가 이제 얘네들이 막 이제 얘네들이 이제 자기를 잡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술도 대접하고 막 금도 주고 막 뇌물을 바쳐요. 그러더니 오소리 너구리가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뭐 이러면서 아무튼 서대주랑 같이 갑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서대주는 잘못이 없어요. 다람쥐는 거짓으로 재판을 열어달라고 했죠. 당연히 이제 다람쥐가 귀양을 가게 되는 상황인데 서대주가 관용을 베풀어서 백호상군 호랑이한테 얘 좀 용서해주자 이래가지고 다람쥐를 풀어달라고 하고 다람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로 끝나는 게 서동지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좀 더 정리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장면 보시면 어디 천한계집이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여필 종부야, 부창부수야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가출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는 지금 잘 등장하지 않는데 오소리 너구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다람쥐가 거짓으로 송사를 하고요. 그래서 백호상군이 두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 해서 얘는 굉장히 공평무사한 판결자로서 나와요. 서대주를 데리고 와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오솔이랑 너구리예요. 막 얘네들이 이미 그 서대주를 잡으러 가기 전에 야 웬만큼 뇌물 받아서는 우리 풀어주지 말자 이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술과 함께 얘네들은 하극 관리인데 이제 부패한 하극 관리인 거죠. 그래서 서대주 아들이 바치는 이런 뇌물의 청탁을 받는 인물로 나옵니다. 그리고 서대주는 이제 좋게 말하면 위기를 극복하고자 뇌물을 쓰기도 하는 현실적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이다라고 나오기는 하죠. 그러나 이제 이 부분도 반드시 뭐 긍정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해 주실 수 있고요. 그래서 뇌물의 청탁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람쥐 안 되겠네. 서대주의 분풀이를 해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같이 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다람쥐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몰락한 양반 장기전 서대주는 그 당시에 신흥계층 평민 부자 계층으로 나오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등장하지 않는데 서대주가 자신이 왜 억울한지에 대해서 이제 소지를 써요. 소지라고 해서 이제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는 이제 그 재판장에서 쓰는 이제 문서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얘기하는 특이점이 뭐냐면 이 당시에 백호상군 판결자라면 얘가 엄청 높은 벼슬이잖아요. 근데 너가 덕이 없다. 무덕하다. 이렇게 무덕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결백을 입증했다는 점이 좀 특이하고요. 근데 이 부분을 보고 백호상군도 이제 현명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잠시 화가 났지만 본인 보고 덕이 없다고 하니까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걸 보면
충심 어린 이런 말로 서대주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죠. 저렇게 강직한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고사 인용을 들어요. 그래서 서대주는 충신이고 자신은 그 현명한 이제 그 통치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두 번째 서대주가 밝히는 이유가 난 이미 부자다. 부자가 훔칠 이유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다람쥐의 죄가 밝혀지고 아까 보셨다시피 다람쥐가 유배기양을 가게 생겼는데 이제 서대주가 관영을 베푸는 장면이 222쪽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선처를 호소해요. 자, 다람쥐의 재상은 당연히 맞다. 기군만상. 지금 백호상군 속였잖아요. 10,000번 죽어도 애석하고 죽어도 죄가 남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다람쥐는 배고프고 빈곤하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잠깐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불쌍한 다람쥐한테 중형 큰 벌로 다스리면은 너무 노순 발검이다. 그러니까 지나친 처벌인 것 같다. 그래서 다람쥐로 하여금 명을 살려주시고 은택을 내려주는 덕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선처를 부탁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23쪽 넘어가시면 얘도 뭐 우화소설이고요. 송사의 시비, 옳고 그름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런 사필기정, 권선징악 이런 주제가 잘 드러난다라는 거고요. 서대주는 조선 후기에 부를 축적하여 큰 세력을 지니게 된 새로운 신흥 부호계층이다. 다람쥐는 신분상으로는 양반이지만 정치적, 경제적으로는 평민과 다를 바 없는 몰락한 양반 계층을 상징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람쥐처럼 양반이지만 몰락하고 평민이지만 경제적으로 성장한 사람들로 인해서 사회가 어지러웠다는 것이 여러분들 보이시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서대주는 확실하게 새롭고 현실적인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뇌물을 바치는 점도 있지만 어쨌든 얘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크게 변함이 없는 것이죠. 동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회 현실을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고 무엇을 비판하려고 했냐라고 봤을 때는 현실을 바꿔진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이런 다람쥐의 봉건적 사고 방식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또 다람쥐가 자신의 아내를 대하는 모습에서도 충분히 드러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남성 우위의 가부장적 의신에 대한 비판이 있고 그 다음에 하급 관리인 오소리 너구리 얘네들을 통해서 당시 관리들의 이런 타락상들이 보인다라는 것들이 같이 볼 수 있는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소설이요, 여러분들 한문본이 있대요. 한문본에 추가로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한문본에 서대주전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얘는 조금 다르대요. 여기서는 이제 다람쥐랑 서대주만 의인화가 돼 있고 나머진 그대로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얘는 막 백호상군, 너구리, 오소리 다 해서 다 그 의인화 됐잖아요. 동물들이.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반대로 서대주가 진짜 이제 나쁜 놈이에요. 다람쥐의 식량 훔칩니다. 부자가 이제 가난한 애의 식량 훔친 건 좀 말이 안 되긴 한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이 일로 인해서 자, 다람쥐가 서대주를 고소하죠. 송사를 걸어요. 이 부분은 똑같죠. 근데 이 과정에서 서대주가 아까 서동지전처럼 관리들을 매수합니다. 근데 이 매수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뇌물을 바쳤잖아요. 이 뇌물을 바치고 이걸 함으로 인해서 서대주는 풀려나고요. 방면되고요. 다람쥐는 이 과정에서 처벌을 받아요. 그럼 진짜 이제 여기서는 다람쥐가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이 서대주전에서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드러내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뇌물을 써서
죄를 없던 사람의 죄를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죄를 뒤집는 모습들, 그 당시의 사회 모습이 여기서는 훨씬 더 잘 드러나겠죠. 그래서 한문본의 서대주 전은 실제로 서대주가 다람쥐의 식량을 훔쳤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다라는 것을 같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서동지 전에서는 이제 다람쥐가 서대주가 자신의 식량을 훔쳤다고 이제 거짓 송사를 올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혀 다른 소설도 있으나 비슷한 점도 있잖아요. 비슷한 점과 차이점이 있는 이런 한문본도 같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나오잖아요. 우화소설만큼 적절한 장르는 없었을 것이래요. 이렇게 빈부의 문제, 봉건적 가치관과 이런 사회부조리 비판,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여러 가지 보였던 사회의 이렇게 부정적인 변동 현상들을 잘 다루는 장르는 우화밖에 없었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뒤에부터는 이제 박주현 소설들이 쭉 이어져서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박주현의 특성에 대해서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